드디어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했습니다. 여전히 반다이크, 홀란드, 사카 등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가 하면 이 반대로 새로 들어온 영입생들도 많죠. 특히나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스트라이커들의 이동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리버풀로 합류했던 에케티케와 지금 이적설이 짙은 이삭, 그리고 아스날 이적을 위해 여자친구까지 헤어진 요케레스, 첼시로 이적을 선택한 델랍과 주앙 페드로가 있죠. 또한 매니 팬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쿠냐, 은베모, 세슈코까지 이들의 공통점 모두 공격수 영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들의 이적료가 한 얼마인지 아시나요? 요케레스는 1200억가량의 이적료를 기록했고 첼시는 페드로, 델랍의 이적료만 1700억을 썼어요. 여기에 더해서 리버풀은 에케티케 이적료로 1500억을 썼는데 포텐셜이 있는 자원인 건 분명한데 과연 이 선수의 이적료가 1500억에 육박하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좀 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적료 1000억은 월크를 상징하는 한마디로 지표 같은 거였잖아요. 이것 좀 인플레이션 아니야? 혹은 선수들의 몸값이 오르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겠지만 트랜스퍼 마켓의 수비수 이적료를 보면요, 최근 이적했던 그바르디올을 제외하고 6년 전 이적한 맥과이어, 그보다 더 이전인 8년 전의 반다이크와 더리에트가 여전히 수비수 이적료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즉 유독 공격수의 포지션만 유독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흐름은 단순히 올해만 국한된 건 절대 아니겠죠. 맨시티의 홀란드, 토트넘의 솔랑키, 블라우비치, 누네스, 잭슨까지 한때 외면받던 정통 넘버9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실력에 비례하지 않고 지금은 가장 다시 비싼, 구할 수조차 없는 포지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스트라이커들의 이 이적료는 왜 이렇게 비싸진 거며 구단들은 이렇게 비싼 이적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이들을 데려오고 싶어 했던 걸까요? 오늘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득점은 대부분 9번의 몫이었습니다. 호나우두, 드록바, 반니스텔루이, 토레스, 그리고 질라탄 같은 이 박스 안에서 해결해준 스트라이커가 득점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2010년대 들어오면서 판도가 확 바뀌게 되었잖아요. 호나우두, 메시 두 명의 윙어가 한 시즌에 50골씩 넘게 넣으니까 새로운 축구의 패러다임이 시작한 거죠. 그 결과 대부분 득점의 축은 이제 넘버 9이 아니라 넘버 7, 넘버 10 인버티드 윙어들의 몫이 된 겁니다. 스트라이커는 앞선에서 공간을 열어주고 그 사이로 인버티드 윙어들이 들어가면서 골을 만들어낸 시스템이 대부분의 공격 패턴에서 고착화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곧 전수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호날두와 벤제마, 그리고 첼시에서 디에고 코스타와 아자르, 프랑스 대표팀의 지루, 은바페 같은 조합들이 이 미끼형 넘버 9과 인버티드 윙어 구조로 큰 효과를 봤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메시의 제로투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전통적인 넘버 9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던 거예요. 심지어 펩 가르디올라가 메시를 넘버 9, 퍼스트 9으로 기용하려고 에토를 내보내고 데려왔던 질라탄까지 서브로 앉히고 메시를 그 자리에 세우기까지 했었죠. 2012년 스페인 대표팀 역시 유로 대회에서 파브레가스를 제로톱으로 활용하면서 부족한 공격진을 메꾸면서 우승까지 차지했었고, 클럽은 윙어였던 피르미누를 제로톱으로 기용하면서 마누라 라인 만들었고 리그 챔스 모두 우승했었죠. 유벤투스도 한때 디발라를 이런 방식으로 활용했었고요. 그러니까 2010년대를 들어오면서 전세계 모든 축구는 호나두와 메시를 중심으로 인버티드 윙어가 분명히 이루자 넘버 9에게 부담을 덜 수 있는 전술을 새롭게 만들어낸 거고, 이 때문에 윙어들의 가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졌던 겁니다. 결국 넘버 9 스트라이커는 이제 해결사가 아니라 대부분 보조자로 역할이 바뀌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이야기도 점점 달라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모든 팀들이 거의 하이프레스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볼을 잡는 순간부터 이 빌드업을 방해한다는 명목하에 전방 압박을 구사한다는 건데, 바르셀로나, 리버풀, 미넨 등 상위권 팀뿐만 아니라 근 5년 사이에 전 세계 모든 팀들이 상대 빌드업 과정에서부터 압박을 걸어오는 구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전방 압박 횟수 1위가 어느 팀인지 아세요? 너무나 당연스럽겠지만 이 슬롯의 리버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우승까지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2위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본머스예요. 이라울라 감독을 주축으로 본머스의 압박이 그만큼 거셌다는 거고, 이 때문에 지난 시즌 9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알론소의 레버쿠젠 역시 지난 시즌에 포지션을 가리지 않는 이 프레싱으로 분데스리가에서 1위 했던 미넨을 제치고 공격 진영에서 최다 볼타치를 기록했었어요. 그리고 여담으로 레버쿠젠보다 높은 전방 압박 성공률을 보여준 팀은 4대 리그에서 리버풀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본머스, 리버풀, 레버쿠젠까지 전방 압박을 잘 보여주는 팀들이 결국 성적까지 만들어내는 걸 보니까 이제는 무리뉴처럼 버스 두 줄 세우고 온전히 상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팀들은 거의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레시포드가 맨유 팬들에게 욕먹고 아모림이 중용하지 않은 이유 역시 이 전방 압박이 성실하지 않아서였잖아요.
있잖아요. 음바페가 레알 가서 욕먹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고요. 즉 현대 축구에서는 공격수도 1차 수비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압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중볼도 잘 따면서 잘 버텨주고 그 이후에 연계까지 만들어내면서 우리 팀의 공격을 절대 끊기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킨 넘버 9이 전 세계에 많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쿠플 시리즈 갔다 왔었잖아요. 뉴캐슬과 토트넘 경기 봤는데 토트넘의 텔이 뉴캐슬의 덴번이나 쉐어에게 롱볼이 오기만 하면 계속 따이더라고요. 반면에 뉴캐슬은 킨스키 골키퍼가 볼을 잡자마자 전방 압박 강하게 가하고 이러니까 토트넘은 결국 빌드업이 약하니까 롱킥을 시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앞선에서는 텔, 손흥민, 브레넌 존슨 모두 공중볼 경합에는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가더라도 2m의 덴번과 192cm의 이 쉐어에게 공을 늘 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떤 선수들이 이걸 잘해요? 이 알론소 레버쿠젠에게 뭐 프림퐁, 그리마이도, 비리츠 이런 줄 선수들이 있었지만 결국 앞선에서 보니페이스가 딱 버텨주니까 전술이 완성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노팅엄 돌풍의 주역 누가 뭐래도 크리스 우드잖아요. 그리고 돈시맨이라고 욕 아무리 먹어도 결국 실력으로 증명하는 빅터 오시맨과 그리고 만약에 리버풀로의 이적이 확정된다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이적료를 기록할 이삭까지 이삭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과 이 등지는 플레이 거기에 득점력까지 이 현대 축구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스트라이커다 보니까 심지어 99년생이죠. 두 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에서 25골 넣었고 리그 검증도 완료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2천억 가까이 이제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요즘 축구가 기술적으로나 분석적으로나 모두 정교하고 발전했으니까 다득점 경기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일부는 맞는 말이에요. GPS 기반 트래킹이나 전술 분석,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까지 이런 기술들 덕분에 팀들의 전술이 더 정교화된 건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정작 경기는 더 치열해졌습니다. 골이 많아지기는커녕 한 골의 승부, 한 골의 가치가 더 커졌던 거예요. 예를 들어 지난 시즌 노팅엄의 경우 한 골 차로 승부가 갈린 경기가 무려 40% 거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16강부터 결승까지 총 30경기 중에 한 골 승부가 13번이나 되었거든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로 보더라도 2020년대 들어서 경기당 득점 자체는 2.6에서 2.9로 매우 일정하지만 1대0, 2대1, 1대1 같은 이 한 골차 스코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게다가 선제골의 중요성 역시 크게 강조되었는데요. 한 골을 먼저 기록하는 팀이 승리할 확률이 65%에서 70%까지 올라갔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한 골을 지키기 위해서 전술적인 교체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도 그렇고 대부분의 팀들이 이제는 세트피스 코치까지 기용하면서 이 소중한 득점 찬스를 잘 살리기 위한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던 걸까요? 일단 첫 번째로 기술이 발전되면서 상대 전술을 분석한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만큼 수비 전술이 과거보다 더 체계화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체력과 피지컬 싸움의 강도가 올라가면서 90분 내내 뛰고도 한두 번밖에 기회가 오지 않는 경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과거보다 이 XG값, 즉 기대 득점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XG값으로 가장 높은 가치를 증명한 선수가 바로 이 손흥민 선수고요. 이 옵타 기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1년까지 XG값 대비해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여준 선수들의 순위를 나열했을 때 1위가 손흥민이었고 2위, 3위가 케인과 메시였어요. 그런데 케인과 메시가 21%였던 반면 손흥민은 기대 득점 대비해서 무려 44%의 고효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빅찬 스미스 대명사로 알고 있는 누네즈와 잭슨,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의 넘버 9이 보여줄 수치는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 시기에 26, 7 진짜 전성기였다면 몸값이 한 2천억 정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스트라이커의 요즘 값이 가장 비싼 이유는 어린 유망주들이 정말 거의 없어요. 최근에 최전방 공격수 유망주들이 거의 안 나오는 시대죠. 지난 시즌에 유럽 4대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던 2000년대 이후 출생 선수는 총 48명이었고 이 중 스트라이커 포지션이 23명에 불과했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평균 시장 가치가 650억에 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즌에 10골만 넣으면 그리고 25 이하라면 기본적으로 600억은 깔고 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몸값이 고가다 보니까 빅클럽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유망주 스트라이커를 발굴하기 위해 이 포르투갈, 브라질,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리그가 아닌 변방 리그에 눈을 돌리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었고 여기서 되는 공격수들의 몸값 역시 크게 인플레이션 됐던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포르투갈 리그에서 이번 시즌 20골도 기록하지 못했던 이 사무 오게하와가 지금 이적설이 나고 있는데 포르투갈 이적료로 약 1,000억 원 가량을 지금 부르고 있고요. 벤피카도 과거
과거에 34골 넣었던 누네스 1300억에 매각했잖아요. 물론 망했지만 34골 딱 수치만 보면 이렇게 어린데 얘 프리미어리그면 잘할 수 있겠는데 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지난 시즌 54골을 넣었던 요케레스를 고작 1100억에 팔았다? 거상 스포르팅 입장에서는 아스날에게 약간 손해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 이적 시장 자체가 꽤나 인플레이션 됐잖아요. 선수도 너무 비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기 어린 유망주들을 빠르게 베팅해서 잘 데려오는 게 빅클럽들에게 요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된 거예요. 애초에 레알도 이제 비니시우스나 호드리고 어릴 때부터 데려와서 레알에 맞게 색을 입힌 다음 그들을 데뷔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이적 사례를 보면 그 흐름이 매우 뚜렷하게 보입니다. 2년 전에 호일룬을 맨유가 데려왔을 때 1300억이라는 거액에 영입했잖아요. 이때도 팬들 말이 안 된다고 했었죠. 왜냐면 세리아에서 단 9골 기록하고 22살이었는데 1300억?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모두도 그랬었다고요. 그리고 뉴캐슬이 2022년에 지금은 핫하지만 이삭 데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시에다드에서 10골 전후로 기록하던 준수한 공격수 정도였지만 이적료가 무려 1100억이었다고요. 잭슨도 뭐 비아레알에서 올 때 한 시즌 13골 넣은 게 전부였지만 550억에 영입했었고 당장 맨유 이적을 확정진 셰슈코도 1400억에 데려왔는데 분데스리가에서 뛰던 2시즌 동안 득점 순위 5위에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선수예요. 심지어는 더 어린 선수들도 구단의 레이더망에 오르고 있죠. 최근 브라이트는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로부터 17살의 스트라이커 이 코스툴라스를 영입했는데 이 선수 이번 시즌 1군 첫 데뷔입니다. 그리스에서 7골을 넣었단 말이죠. 550억 주고 데려올 만한 선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공격수 기근 현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수는 투자 가치가 무엇보다도 있는 게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만큼 나중에 되팔 때 그래도 나쁘지 않게 돈을 좀 챙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네스가 벤피카에서 올 때 1300억에 왔잖아요. 근데 진짜 드럽게 못한다 했지만 이번에 850억 받고 알릴레 팔았다니까요. 그래도 누네스 치고 비싸게 판 거잖아요. 니콜라스 잭슨 역시 진짜 다른 의미로 미친 결정이 보여줬지만 여전히 이적 시장에서 빌라, 뉴캐슬, 맨유, 밀란 링크가 있고 첼시가 1000억 이하로는 절대 안 판다고 하니까 야 이것도 진짜 골 때리죠. 그리고 브로야 역시 커리어 동안 두 자릿수 득점이 없는데 번리가 400억 투자하면서 데려갔었고 루카쿠도 나폴리 갈 때 600억 지르면서 데려갔다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첼시나 리버풀 이런 선수들 다 처분하고 또 그 돈으로 뭐 에케티케, 델라, 페드루, 이사 공격수 몇 명씩도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잠재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팀에선 실패했다 하더라도 잠재력이 있으니까 또 그 돈 주고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요즘 왜 이렇게 최전방 공격수들의 희귀 현상이 지속되는 걸까요? 최근 유망주들 자체가 대부분 공격수들보다 미드필드와 수비수를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2022년 잉글랜드 프로축구 아카데미 선수들의 포지션 분포 데이터를 보면 16세 이하 선수들부터 23세 선수들 총 500명 중에 공격수의 비율이 전체 20%도 안 됐단 말이죠. 또한 유럽 클럽 협회인 ECA 연구에 따르면 1군으로 데뷔한 선수들의 확률이 가장 높은 게 골키퍼, 그 다음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순으로 공격수 1군 데뷔가 가장 힘들다고 해요. 일단 포지션에 대한 수요는 많이 없는데 모두 다 공격수부터 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가능성이 매우 적고 더불어서 빅클럽일수록 최전방 공격수를 유스 출신의 곧바로 기용한다? 이것도 도박이죠. 그리고 요즘 현대축구에서 이 스트라이커에게 요구한 조건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진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방 압박해야 되죠. 수비라인 끌어당겨야 되죠. 연계 플레이 잘해야 되죠. 탈압박도 능해야 됩니다. 공중볼 잘 따야 되죠. 전환 시에는 공간 침투까지 키도 큰데 빨라야 되고 열심히 뛰어야 되고 멘탈도 좋아야 되고 전술 이해도도 매우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0년대에 메시, 호날두가 있었잖아요. 이때 인버티드 윙어들이 큰 각광을 받으면서 뭐 손흥민, 아자르 전 세계에서 내노란 선수들이 모두 윙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이들을 꿈꾸고 삽니다. 2023년 UEFA의 이 엘리트 유스 캠프에서 롤모델 인터뷰를 했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선수가 주드 벨링엄과 케빈 데브라이너, 루카 모드리치였어요. 그리고 공격수는 그나마 음바페, 홀란드 정도였죠. 왜일까요? 최근에 발롱도르 수상자가 누구였어요? 모드리치, 로드리. 공격수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발롱도르를 근래 들어서는 미드필더들이 수상하면서 미드필더들이 팀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고 그들의 가치가 점점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선 미드필더였던 로드리가 받은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골든보이 수상도 가비, 페드리, 벨링엄이었잖아요. 심지어 벨링엄 이번에 라리가 올해의 선수상 받았었죠. 근데 재밌는 건 반면에 스트라이커 중에 요즘 스타성인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홀란드, 이삭, 물론 실력은 확실하지만 밈과 다르게 스타성으로 봤을 때는 거리가 좀 있죠.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케인, 기라시 진짜 잘하긴 하는데 이들의 상품적 브랜드 가치가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단순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 이선 유망주 누가 있어요? 이강인, 홍현석, 배준호, 양민혁, 박승수. 야, 진짜 이선 빵빵한데 다 유럽에서 뛰고 있죠. 그런데 최전만 볼까요? 오세훈, 오영규 좀 약해요. 사실 뭐 앞선 세대를 보더라도 이재성, 손흥민, 황희찬, 권창훈 다 이선 자원들은 빵빵한데 그때도 최전방이 없었잖아요. 박지성 키즈, 손흥민 키즈들이 잘하면서 그들을 꿈꿔왔었고 반면에 박주영 이후로 현재 우리나라 1선 마땅 선수가 없는 거예요. K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득점 1위 전진우를 제외하고 2위가 이호재인데 그나마 이호재를 제외하고 3위부터는 주민규, 콤파뇨 다 외국인 선수들이에요. 내년 월드컵 우리나라 최전방 공격수가 진짜 누구일까요? 네, 오늘은 최근 이적 시장에서 왜 전통 9번 스트라이커가 다시금 핫해지고 있는지, 그들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왜 공급이 지금 적은지, 그 전반적인 이유들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파리만 보더라도 전통 스트라이커 없이 덴벨레를 펀치 9으로 기용하고 챔스 우승했잖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게 단편적으로는 우승을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전통 스트라이커가 없이 팀이 성공한다? 이게 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홀란드가 결국 들어와서 맨시티가 챔스 우승했던 거고, 지난 시즌 챔스에서 레알이 아스날에게 탈락했을 때 쿠르토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넘버 9 호셀루가 없어진 거예요. 음바페, 호드리고, 비니시우스 다 있지만 넘버 9이 없기 때문에 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파리 역시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9번이 없다 보니까 찬스를 제때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첼시에게 패배했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통 9번이 다시금 유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유형의 새로운 스트라이커가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시즌 요케레스를 좀 지켜보려고요. 네, 오늘의 주제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